광수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너에게 이별을 고해야 하는 것이 내 전부를 부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해. 편지를 읽는 광수의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30년 전 영주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사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이 모든 짐을 너에게 지울 수는 없어. 광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영주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너는 의대생이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어.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편지의 다음 부분에서 광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사과할게.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광수야, 나는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새벽 5시 반, 박광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작업이 되어버렸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68세의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백발이 성성하게 자란 머리, 깊게 패인 주름살,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작아져 버린 어깨. 광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이 작은 시골 도시에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요. 퇴직 후 서울을 떠나 이곳에 정착했을 때만 해도 조용한 노후를 보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적막한 일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2개, 그리고 어제 사다 놓은 우유 한 팩. 늘 같은 메뉴였어요. 계란 하나를 후라이팬에 올리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적막한 부엌을 채웠죠.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 광수는 테레비를 틀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경제 소식, 정치 이야기, 날씨 예보. 하지만 진짜로 듣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적막함을 달래기 위한 소음일 뿐이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광수는 약통을 꺼냈습니다. 고혈압약, 심장약, 그리고 소화제까지. 언제부터인가 약이 밥보다 많아진 것 같았어요. 한 알씩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지 뭐. 이런 말을 중얼거리면서도 광수는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집 앞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죠. 오전 10시쯤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재방송 드라마를 봤습니다.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잤어요. 가끔 딸 주희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통화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해외 근무 중이라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진 지 벌써 몇 달째였죠. 저녁 무렵이면 친구 조정만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정만은 광수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어요. 둘은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광수야, 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정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을 때 광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 들어 가슴이 자주 답답했어요. 숨이 차고 어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지만 효과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았죠. 밤이 되면 광수는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라마든 예능이든 상관없이 채널을 돌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대부분 보험 가입 권유나 통신사 광고 전화였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광수는 달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시간들. 때로는 이런 삶이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슴이 유독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식은땀이 났어요. 광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증상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죠. 병원에 가봐야 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광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동네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건강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왔습니다. 광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잠들려고 했어요.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병원 진료실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박광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된 가슴 답답함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평소보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나름대로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동네 대학병원은 집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리 크지 않은 병원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제법 믿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광수는 접수 창구에서 내과 외래 진료를 신청했어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네요. 진료 카드 만들어 드릴게요. 젊은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광수는 신분증을 내밀며 간단한 서류를 작성했어요.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간단한 증상을 적었습니다. 가슴 답답함, 숨가쁨, 어지러움.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광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환자들이었어요. 누군가는 보호자와 함께 왔고, 누군가는 혼자 와서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광수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광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을 향해 걸어갔어요.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3번 진료실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곧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오세요. 진료실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의사를 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여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 옆모습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돌려 광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숨이 멎었어요. 서로를 알아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광수 씨, 맞죠? 여의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주야? 간신히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나영주. 30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그 여자. 광수의 첫사랑이었고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사람. 그녀가 지금 자신의 주치의가 되어 앉아 있다니. 영주는 안경을 벗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료실 안에는 컴퓨터 펜 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앉으세요. 광수 씨. 영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로서의 차분함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광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광수는 환자용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함과 당황스러움이 몰려왔어요.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자신을 진료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영주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전문적인 의사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요.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래요. 광수도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분노, 그리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주는 청진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심장 소리 좀 들어볼게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향수 냄새였어요. 광수는 가슴이 더욱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청진기가 가슴에 닿았을 때 둘 다 잠시 긴장했습니다. 영주의 손길이 조심스러웠고 광수는 숨을 고르려고 애썼어요. 심박수가 조금 빠르네요. 혈압도 재어볼까요? 영주가 혈압계를 가져왔습니다. 측정하는 동안 말없는 침묵이 계속됐어요. 둘 다 할 말이 많았지만 이 상황에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 같았습니다. 혈압이 높아요. 평소에 약 드세요? 네, 고혈압약 먹고 있어요. 간단한 의료진 대화가 오갔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30년간의 공백이 숨어 있었습니다. 광수는 영주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영주는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심전도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시고 피검사도 해보세요. 결과 나오면 다시 오시면 돼요. 언제 다시 와야 하나요? 일주일 후에 오세요. 그때 결과를 보고 치료 방향을 정해보죠. 광수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영주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도 광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광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30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광수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다시 병원에 갔을 때도 영주와 마주칠 생각에 불안했어요. 심전도와 엑스레이, 피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 그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광수는 병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차라리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쉽게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영주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당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앉으세요. 영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문의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광수는 의자에 앉으며 그녀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심전도에서 약간의 이상이 보여요. 부정맥 증상이 있고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약을 바꿔드려야겠어요. 영주가 설명하는 동안 광수는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영주도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셔서 상태를 확인해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광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영주를 만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주치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병원을 바꾸겠습니다. 광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영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어요. 왜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다른 병원에서 받겠습니다. 처방전만 주세요. 광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만날 수는 없었어요. 영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광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어요. 광수 씨, 저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면 안 돼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 건강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광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도망 안 갈게요. 영주의 말에 광수는 멈춰섰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미안하단 말 꼭 하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광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3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죠.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영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수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광수는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와서는 갈 곳이 막막했어요. 다른 병원을 찾으려면 시내까지 가야 했고 검사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 정만이 찾아왔습니다. 광수의 안색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야, 너 진짜 얼굴이 안 좋다. 병원은 갔다 왔나? 갔다 왔어. 그래서 뭐라고 하던? 광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만에게 영주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정만은 30년 전 일을 아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거기 의사가 영주더라. 정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나 영주? 그 영주 말이야? 응. 내과 과장으로 와 있어. 정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쨌는데? 병원 바꾸려고 해. 왜? 좋은 기회 아니야. 30년 만에 만났는데. 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좋은 기회야. 그때 그렇게 떠난 사람을. 정만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영주가 그런 애가 아니었잖아.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광수는 다른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슴 답답함은 계속됐고 약도 떨어져 갔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약 떨어져서 오신 거죠? 광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영주는 처방전을 써주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으셨으면 여기서 계속 치료받으세요. 제가 최대한 전문적으로 할게요. 광수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려던 순간 영주가 다시 말했어요. 광수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일. 광수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가슴 깊숙이 울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광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주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만이 식당에서 광수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 소주를 마시는데 정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광수야, 영주 얘기 좀 해도 될까? 광수는 술잔을 내려놓고 정만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 그때 일 말이야. 너 아직도 왜 영주가 떠났는지 모르지?
광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그날을 떠올리기 싫었어요.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영주, 그리고 혼자 남겨진 자신의 모습. 알 필요도 없어. 이유가 뭐든 떠난 건 떠난 거야. 하지만 정만은 계속했습니다. 영주 아버지가 사채비 때문에 자살했어. 광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영주가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어.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가 났었지. 영주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정만의 말에 광수는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주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가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난 거야. 너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사채업자들이 너까지 위협할까봐 두려워했거든. 광수는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0년 동안 영주를 원망했는데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어? 영주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특히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정만이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광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게 뒤엉켜 있었어요.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죄책감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는 했어야 했잖아. 그냥 사라지면 어떡해. 무슨 말을 해. 사채비 때문에 괴롭다고? 그럼 너도 같이 힘들어질 텐데. 정만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광수도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영주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광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진료날이 왔습니다. 광수는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영주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어떠세요? 약 드시고 나서. 영주가 물었을 때 광수는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왜 말 한마디 없이 떠났어요? 영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정만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영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30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광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영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깟 이유로 사람 하나를 부숴놓고. 광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목소리 좀 낮춰요. 여긴 병원이에요. 영주가 조용히 말했지만 광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랍시고 나타난 거야? 그때 버린 사람 치료해주겠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우연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제 담당이가 될 수는 없어요. 광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영주도 일어나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광수 씨, 진정하세요. 손 떼세요. 광수가 크게 소리치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영주는 당황했지만 계속 그를 말렸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흥분하시면 안 돼요. 심장에 무리가 가요. 하지만 광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려고 했어요. 영주가 뒤따라왔습니다. 광수 씨, 잠깐만요.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갔어요. 영주도 하얀 가운 차림으로 뒤따라왔습니다.
제발 들어가요. 비 맞으면 안 돼요. 왜 신경 써요? 30년 전에도 신경 안 썼으면서.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제가 의사고 광수 씨는 제 환자예요. 환자? 웃기지 마세요. 광수는 빗속에서 돌아섰습니다. 영주와 마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매일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영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때 갑자기 광수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웠어요. 광수 씨, 영주가 달려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광수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빗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광수가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각종 장비들, 삐삐 소리를 내는 심전도 모니터, 머리가 무겁고 가슴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주희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초췌해진 얼굴로 광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희야, 언제 왔니? 어젯밤에 왔어요. 병원에서 연락받고 바로 비행기 탔어요. 주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광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웠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해요. 영주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주인은 영주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분이 아버지 담당이세요? 영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영주의 뺨을 때렸어요. 주희야. 광수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영주는 맞은 뺨을 감싸며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희의 분노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30년 전에도 아버지를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또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주희야, 그만해. 광수가 말렸지만 주인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 때문에 평생 혼자 사셨는데. 영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죽을 뻔했어요. 주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영주에 대한 분노가 함께 폭발한 것 같았어요. 심정지로 실려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영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광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했고 제세동기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주희야, 영주는 나를 살렸어. 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희는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영주는 차트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사로 바꿔드릴게요. 제가 계속 담당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 광수가 말했지만 영주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광수 씨의 회복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실 테니까. 주인은 영주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애초에 담당이가 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영주는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주인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당하세요? 3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주희야, 너는 그때 일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버리고 떠난 거 아니에요?
광수는 정만에게 들은 이야기를 주희에게 해주었습니다. 영주 아버지의 자살, 사채빚, 그리고 영주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말이에요. 주희는 듣고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말 한마디는 했어야죠.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광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날 밤 광수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인은 숙소로 돌아갔고 병원은 조용했어요. 문득 영주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나 과장님이 밤새 지켜보셨어요. 광수 씨가 위험할 때 영주 과장님이요? 네. 직접 심폐소생술도 하시고 계속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광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영주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새로운 담당이가 배정됐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친절하고 실력도 좋았지만 광수는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주 과장님은 어디 계세요? 광수가 간호사에게 물었을 때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외래 진료만 보고 계세요. 중환자실에는 안 오세요. 광수는 영주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 나름대로 배려하는 거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회복이 빨라서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주인은 아버지가 안정되자 다시 해외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이제 건강 관리 좀 하세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아프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너 때문이 아니야. 그래도 제가 자주 연락 못 드려서. 광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일에 집중해. 아빠는 괜찮으니까. 주희가 떠나기 전날 밤 광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주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자신처럼 잠 못 이루고 있을까? 30년의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광수가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간호사가 병실 정리를 하다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환자분, 이거 환자분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광수는 그 편지를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봉투에 적힌 글씨가 30년 전 영주의 글씨와 똑같았거든요. 박광수님께라고 적힌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우표도 붙어 있었지만 소인이 찍혀 있지 않았어요. 발송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광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편지가 여기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영주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광수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너에게 이별을 고해야 하는 것이 내 전부를 부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해. 편지를 읽는 광수의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30년 전 영주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사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이 모든 짐을 너에게 지울 수는 없어. 광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영주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너는 의대생이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어.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편지의 다음 부분에서 광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사과할게.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광수야, 나는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편지를 다 읽은 광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영주가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떠났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영주가 들어왔습니다. 광수의 차트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광수가 편지를 들고 있는 걸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편지, 영주야, 이게 뭐야? 광수가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영주는 다가와서 편지를 확인했어요. 어떻게 여기 있지? 분명히 보냈는데. 보냈다고? 이 편지를? 응. 30년 전에 우체국에 붙였어. 그런데 며칠 후에 우편함에 그대로 들어있더라고. 영주가 설명했습니다. 주소를 잘못 적었나 봐. 그래서 다시 붙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미 너는 이사를 간 후였어. 광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편지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내가 가져왔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영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혹시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만은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 광수는 영주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위험할 때 가져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사람. 광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나는 정말 바보야. 그때도 지금도. 왜 이제서야 말한 거야? 용기가 없었어. 30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았어. 광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영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영주야. 응? 미안해. 30년 동안 너를 원망했어. 영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원망해도 당연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영주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 너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편지했었지만 정작 나는 그러지 못했어. 결혼 안 했어? 못했어. 너를 잊을 수가 없어서. 광수는 영주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도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우리 참 바보 같았네. 서로 사랑하면서 30년을 떨어져 살다니. 영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광수도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영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떠나면 안 돼. 응, 이번에는 안 떠날게. 그날 밤 광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30년 전 영주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광수가 퇴원하는 날, 영주는 일찍 출근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두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괜찮아? 영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던데. 그래도 조심해야 해. 무리하면 안 돼. 둘은 병원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 전처럼 나란히 걸으니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영주야, 점심 같이 먹을까? 좋아. 어디로 갈까? 30년 전에 자주 갔던 그 중국집 말이야. 아직 있나? 영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어졌어. 15년 전에 문 닫았어. 그럼 새로운 곳을 찾아보자. 둘은 시내를 걸어 다니며 적당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작은 한식당에 들어가 마주 앉으니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신기해. 30년 만에 이렇게 앉아 있다니. 광수가 말하자 영주도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꿈 같아. 우리가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식사를 하면서 둘은 지난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주는 서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를 마친 후 대학병원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이 지방병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여기로 왔어? 서울에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마음이 편한 곳에서 살고 싶었어. 서울은 너무 바빴거든. 하지만 광수는 영주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아서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 때문에 온 거야? 영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래. 정만을 통해서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언젠가는 마주칠 수도 있겠다 싶었어. 정말?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널 만났을 때는 정말 놀랐어. 준비도 안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광수는 영주의 솔직함이 고마웠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광수야, 나한테 미안한 게 있어. 뭔데? 내 딸한테 맞았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사실은 억울했어. 광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았구나. 주희가 널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어. 그래도 조금은 서운했지. 주희한테 나중에 사과하라고 할게. 그 애도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거야. 영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럴 만했어.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광수는 영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주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이야? 30년이 지났잖아. 우리 둘 다 50대 중반이고. 영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나이가 뭐 중요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 신경 쓸 나이는 지났잖아. 이제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닐까? 광수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젊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행복이 더 소중했어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 30년 전처럼 급하게 하지 말고. 좋아. 서두르지 말자. 그날 저녁 광수는 집에 돌아와 딸 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주와 화해했다는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희야, 아빠야.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광수는 영주와의 화해 과정과 30년 전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희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점점 이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나영주 선생님이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네요. 그래. 그래서 아빠가 사과를 대신 하려고 해. 내가 그분한테 심하게 화를 냈잖아. 제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다음에 한국 가면. 주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광수는 딸이 이해해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영주가 광수의 집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30년 전에는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공간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을 보며 영주는 광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네. 응. 주희가 결혼하고 나서는 혼자 있으니까 넓긴 해. 영주는 거실에 걸린 주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주희 정말 예쁘게 컸네. 아내분을 닮았나 봐. 그래.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주희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광수는 영주에게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혼자 어떻게 견뎠어? 일에 몰두했어.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내 삶의 전부였지. 외롭지 않았어? 외로웠지. 하지만 너를 잊을 수는 없었어. 그날 저녁 영주는 광수를 위해 직접 저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요리를 잘 못했던 영주가 이제는 제법 솜씨를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요리를 배웠어? 혼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었어. 둘은 함께 식사를 하며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은 여전했어요. 광수야,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응. 남은 인생은 함께 하자. 광수와 영주는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잃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밤하늘을 함께 바라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광수와 영주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매주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마치 20대 때 하지 못했던 연애를 지금에서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봄날 주희가 한국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확인하고 영주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서였어요. 세 사람은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나영주 선생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주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주는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사정도 모르고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한테 30년 전 얘기 다 들었어요. 주희는 영주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영주는 주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희 씨, 저야말로 미안해요. 아버지를 30년 동안 혼자 두게 만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모두 과거 일이잖아요. 광수가 두 여자를 말리며 웃었습니다. 딸과 영주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식사 후 주희는 아버지와 영주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안심이 돼요. 나영주 선생님이 아버지를 잘 돌봐주실 것 같아서요. 주희야, 뭔 소리야. 사실은 아버지가 혼자 계신 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제가 멀리 있으니까. 주희는 영주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영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 그날 밤 주희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나영주 선생님과 결혼하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광수는 당황했습니다. 주희야, 갑자기 무슨... 아버지와 선생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봤어요. 30년 전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희의 말에 광수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영주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50대 중반의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광수는 용기를 내어 영주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30년 전에 못했던 그 말을 이제서야 하는 거였어요. 영주야, 나와 결혼해 줄래?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영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영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정말, 정말 나와 결혼하고 싶어? 응.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영주는 광수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2달 후 광수와 영주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주희와 정만 그리고 병원 동료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어요.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결혼이네. 정만이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이 이긴 거야. 주례를 맡은 목사님도 특별한 부부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헤어진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50대 중반의 신혼부부는 독특했지만 두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애틋하고 소중하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영주야, 30년 전에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바닷가를 걸으며 광수가 물었습니다. 영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평범한 부부가 됐을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감사한 마음은 없었을 것 같아. 그래, 맞는 말이야. 잃어봤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겠지. 이제는 절대 놓치지 말자. 응, 평생 함께 하자.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광수와 영주는 작은 집에서 단둘이 살며 늦깎이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했어요. 영주는 병원 일을 계속했고 광수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가끔 영주와 함께 병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광수야, 나 정말 행복해. 나도.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영주는 광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젊은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성숙한 사랑이야. 그래.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어.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영주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평생 사랑할게. 광수와 영주의 늦깎이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어요. 두 사람은 이제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30년의 공백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50대에 결혼을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광수와 영주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생의 무게를 알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후의 만남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십 년의 시간을 함께할 두 사람에게는 매일이 선물 같은 날들이 될 것입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 그 긴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 광수와 영주의 이야기는 나이를 초월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시청하신 사연에 대한 의견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